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의 유광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세 번째 시간, 호남의 가사문학과 원리문화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 강의는 호남의 국보와 보물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이 가사문학과 원리문화가 워낙 중요하고 양도 많은 데다가 또 이 누정이나 원림, 소세원, 명옥헌 이런 것들이 다 호남을 대표하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이기 때문에 요 원림 문화 두 번째 시간을 호남의 국보와 보물의 대체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림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걸 텐데 소세원, 그리고 명옥헌, 그리고 독수정, 환벽당, 취가정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남의 가사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가사문학 공부를 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면왕정. 자, 송순의 면왕정가가 탄생한 면왕정. 그리고 정철의 성산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탄생한 시경정과 송강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함께. 자, 이 공간, 건물들은 면왕정, 시경정, 송강정 이런 건물들은 담양에 위치하고 있고 나아가서 담양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어떤 한글 문학 또는 선비들의 그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문학이고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면왕정, 시경정, 송강정은 어, 누정 건물이죠. 이런 것들은 담양 지역에 있는 다른 소세원, 명옥헌, 환벽당, 취가정 이런 독수정도 있고 이런 건물, 공간, 문화와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쭉 적어 놓은 거 요것 그리고 제가 빼먹었네요. 독수정 뒤에 나올 텐데 이런 누정과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을 포함하는 정원 문화 이런 그래서 누정과 원림 문화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간 건축물들이 건축과 공간이 우리나라 한국 전통 정원의 백미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담양을 중심으로 한 담양과 광주 즉 다시 말하면 무등산 자락에 몰려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무등산 자락을 중심으로 담양과 광주 일대에 펼쳐져 있는 이런 누정과 원림 이런 것들이 호남 지역 선비들의 어떤 투명한 절이 또는 치열한 학문 토론 그리고 어떤 시를 짓고 낭만을 즐기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간 누정과 원림이 대단히 아름답죠. 매력적이죠. 그러면서도 지난 시간에 가사문학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명승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명승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지정한 예를 들면 국보나 보물이나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 지정 문화재 중에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누정 문화의 명승으로 지적된 누정 문화 공간들은 국보나 보물급 못지않은 대단히 중요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 곳곳에 정원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에 빼어난 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강진의 다산초당, 또 백운동 정원, 그리고 그 보길도의 윤선도 원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호남의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담양 지역의 면왕정, 소세원, 명옥헌,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 송광정, 이런 누정과 원림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전통 누정과 원림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자, 여러분, 요 왼쪽에 요 사진이 소세원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보길도의 윤선도 원림. 옛날에는 부용동 정원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공식 명칭이 윤선도 원림입니다. 이런 지금 사진을 간단히 보고 계십니다. 자, 요 호남 지역에서의 원림 문화의 의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사 문학의 의미와 연결을 시켜서 보면, 이게 대단히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 담양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원림 문화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영정, 송강정 공부도 했지만, 자, 그거는 이제 가사문학과 연결된 공간이고, 이제 정원으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보면, 원림 문화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보면, 여러분, 보길도, 윤선도, 원림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조선시대 정원, 원림 문화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자, 여러분, 담양의 소세원입니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공간적 조경, 전통 정원 조경 측면에서의 그런 가치나 의미도 단연 독보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소세원입니다. 자, 그래서 소세원 하면 뭐냐? 우선 여러분들 한국 전통 정원의 백미로 꼽히죠. 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16세기 그 막 어수선한 정치판을 등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은일한 처사로서 살아간 은일처사 양산보라고 있습니다. 양산보가 조성한 별서 정원이다. 별서 정원은 여러분들 간단히 말하면 별장 같은 정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세원은 이게 소세원의 전경인데요, 여러분들. 소세원은 워낙 유명하고 많은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전남대의 전통 건축을 전공한 천득염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명예 교수님이시죠. 자, 이 천득염 교수님이 소세원에 대한 글을 연구 논문과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한번 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요 대목입니다. 소세원은 한국 민간 정원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애와 순응, 그리고 도가적 삶을 살아갔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은든과 사육, 그리고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서 경관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 전통 문화유산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정의와 평가가 있는데 요 천득염 교수의 요 평가가 소세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예술적 의미를 쉽고 또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소세원 하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두 번씩은 다 가보셨겠지만 어쨌든 그 가보신 분들은 그 감동을, 의미를 좀 되살리면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간단하게 소세원은 양산보가 조성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양산보가 누구냐? 담양 출신의 이제 선비죠. 자, 이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정 서울로 올라가서 조광조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6세기 초에. 그러다가 자 1519년에 여러분 이제 살인들이 조선 정 16세기가 되면 살인들이 초에 묻혀서 공부만 했던 살인들이 이 조선을 건국한 공신 세력 훈구파들이 조선을 건국한 것은 좋았으나 너무 권력을 잡고 지배자가 되면서 점점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초에 묻혀서 공부를 하던 살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공부했던 이념과 정신을 정치에 접목을 해서 점점 부패해져가는 이 기득권 세력을 좀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인들이 정치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존 홍구파 세력들과 갈등과 일종의 권력 투쟁과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네 차례의 사화를 겪게 됩니다. 사화. 이 사화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이제 사화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1519년에 발생한 김효사화예요. 조선조 전반기 살인정치, 개혁정치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 조광조인데, 조광조가 이제 훈구파의 그 모함, 그리고 좀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정치, 이런 부작용 등등이 맞물리면서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권력을 잃고 유배를 당하게 되죠. 전남 화순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서 곧바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스승 조광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양산보, 젊은 양산보가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야, 정치라는 게 다 이런 거야?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좌절을 겪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담양으로 낙향을 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담양 창평에 지공리 공부를 했죠. 송강 정철이 머물면서 공부하고 세상을 다시 돌아보고 뭔가 제기랄까 뭔가 미래를 꿈꾸고 그러면서 가사를 짓고 했던 곳, 이곳이 이제 지공리라고 했죠. 지금은 담양군 가사문학면입니다. 자, 이곳에서 나는 이제 저런 권력 또는 때로는 좀 부패한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판, 나 관료로서 출세하지 않겠다. 나 그냥 정치 필요 없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은일자, 은거하면서 은일의 길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머물면서 조성한 그 공간이 바로 소세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세는 기운이 깨끗하고 시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패한 정치, 권력에서 벗어나서 나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조성한 공간 자체를 소세, 이렇게 깨끗한 의미를 담아서 정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를 깨끗하게 살아가는, 소세하게 살아가는 노인이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소세옹이라고 붙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낙향을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지공리에 살면서 1520년대 중반부터 건물도 짓고 물길도 조성하고 하면서 소세원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 그런 건물이 있고 깔끔하고 멋진 이런 소세원의 모습은 1530년대 후반쯤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연대를 적시할 수는 없지만 대략 1500
19년, 18년, 요 19년에 담양으로 낙향을 해서 지곡리에 살면서 건물을 하나 둘 짓고 물길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하면서 그게 이제 1520년대 중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뒤인 1530년대 후반에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의 소세원을 틀을 잡았다고 하죠.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때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 틀을 잘 되살려서 1614년에 손자가 양산부의 손자가 건물을 다시 짓고 그 틀을 다시 되살려서 지금 소세원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 소세원. 자, 여러분 이 1500년대니까 이때는 면항정, 면항정, 송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면항정도 짓고 거기서 뭐죠? 자, 가사도 짓고 그리고 그 뒤에 정철이 내려와서 시경정과 이런 곳을 오가면서 교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도 짓고 가사도 짓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세원 또한 문인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자, 송순, 임억령, 김윤재, 김인우, 고경명, 정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하고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시경정에서 만나고 면항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머물렀겠습니까? 가까운 소세원으로 와서 양산부하고 어울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도 멀지 않고 그러니까 면항정, 시경정, 소세원 건너편, 환벽당 이런 곳들에 이런 쟁쟁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문인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호남 가단 여기 가단은 가사문학 할 때의 그런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문인학자 선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호남 지역의 문인학자 선비들이 모여든 공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면항정이라든지 시경정 같은 공간은 그냥 정자 하나죠. 좀 좁죠. 그런데 이 소세원은 공간이 넓죠. 건물도 여러 개가 있고 물길도 있고 훨씬 더 면항정이나 시경정보다 더 멋지고 폼이 나는 그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인 학자 선비들이 모여서 문학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그러기에 훨씬 더 공간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정자 건물 하나 있는 공간보다 정자도 있고 물길도 있고 숲도 있고 이렇게 조성한 소세원이 훨씬 더 호남 문인 선비들의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세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소세원 여러분들 얼추 다 가보셨을 텐데 소세원의 한번 공간 구성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세원의 진입 공간 양쪽으로 좌우로 대나무 숲이 담양하면 뭐죠? 대나무죠. 이 대나무 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나무 숲을 쭉 따라 들어가면 담장이 나옵니다. 그 담장의 내부 공간이 소세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담장을 따라 들어가면 맨 먼저 대봉대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초가 정자인데 지금 자 대봉대라고 하는 정자 이 정자에 딱 앉으면 여러분 요 사진 보세요. 이 정자에 딱 앉으면 요쪽에 기와 건물 두 개가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제월당,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광풍각인데 핵심 건물이 되겠죠. 이 제월당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산보 주인이 사유하고 학문하는 공간이 되겠고 요 왼쪽에 광풍각은 일종의 사랑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세원 양산부를 찾아오는 앞서 말한 그 뭐 송순이나 김인우나 정철이나 이런 아, 찾아오는 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리고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봉대에 딱 앉으면 이 제월당이 보이고 광풍각이 보여요. 그리고 광풍각 앞에 바위로 물길이 흘러갑니다. 자, 요 바깥쪽으로 삥 둘러서 이제 담장이 쳐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대봉대는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다.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다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봉황은 여러분 봉황은 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양산부가 이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정치판을 버리고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산부가 봉황 뭐라고 할까요? 이 어지러운 시대, 어지러운 정치를 이끌어갈 제대로 이끌어갈 빼어난 어진 임금, 어질고 똑똑한 현명한 어떤 임금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대봉대를 거쳐서 대봉대 옆에 바로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담장을 거쳐서 쭉 따라가면 요 끝쪽에 그러니까 여기 요 끝쪽에 이렇게 담장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물길을 냈어요. 참 재밌습니다. 자, 요 문을 오공문이라고 하는데, 자, 오공문이 나오고 요쪽을 건너서 이제 건너면 바로 요 제월당, 요 광풍각이 나오고 요 담장 밑으로 들어오는 물길이 요 광풍각 앞으로 지나가게 되죠. 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대봉대, 그리고 그 다음에 담장과 오공문 밑으로, 바위와 함께 물길이 흐르고요. 이걸 안반계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제월당 오르는 요쪽인데요. 제월당 오르는 쪽에, 계단을 계단처럼 쌓아서 꽃과 나무를 심어 놓은 그걸 화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단, 화단 같은 계단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면 제월당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광풍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공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세원이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세원을 보면 자, 먼저 맨 처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맨 처음 만나는 공간이 대봉대 영역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오공문 그 물길을 지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제월당 영역, 그리고 광풍각, 그리고 안반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영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봉대 영역은 맨 처음 만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전자를 써서 전원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대봉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이제 대봉대에서 물길을 지나서 올라가면 이렇게 제월당이 나오는데요. 제월당. 아주 여기도 뭐 대단히 매력적이죠. 자, 제월은 여러분 제는 비가 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 중에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가 개인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게 안개 비가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월하면 비가 갠 후에 달이 맑게 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월당은
소세원의 주인 양산보가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요 책도 보고 사색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주 소세원 주인만의 독립된 공간이 되겠죠. 그 공간의 분위기나 의미가 여러분 비가 내리다가 비가 개고 달이 딱 떴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 분위기이겠습니까? 자, 그런 주인의 마음, 주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 마음, 심리, 철학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어다. 제월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월당은 주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함부로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월당의 공간이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요 아래쪽에 요 광풍각이 있는데요. 자, 이 광풍각 앞으로 오공문을 통해 내려온 물길이 폭포처럼 뚝 떨어져서 여기에 바위가 있고요. 뚝 떨어져서 이제 밑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곳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라고 그랬어요. 손님이 찾아오면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시도 짓고 하는 그런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곳은 바위 틈으로 계곡 물길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런 물길이 흘러가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개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월당은 주인이 혼자 이렇게 사색하는 공간이어서 내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열려 있어야 되죠. 제월당은 주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좀 약간 내밀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이 광풍각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 공간이기 때문에 좀 열려 있고 그래서 요 앞으로 물길이 흘러가게 해서 물길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단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제월당이 대단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광풍각 그리고 앞으로 흐르는 물길 계류 이 공간 개원 이 공간은 대단히 외부와 열려 있고 소통하고 좀 내밀하기보다는 좀 시끌벅적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기 가셔서 여름에 가셔서 보면 물길이 대단히 세게 흘러요. 그래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작은 폭포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대단히 우렁차게 들리죠. 그런 공간이 바로 광풍각 계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세원의 세 개의 공간이에요. 대봉대, 제월당, 광풍각 이렇게 이제 공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대봉대에서 담장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아까 오공문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오공문, 이 오공문을 요 담장 옆에 오공문이라고 송시열이 글씨를 쓴 것을 이제 담장에 박아서 표시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꽃 화단, 화계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제월당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 제월당 올라가는 곳에 화계 뒤쪽에 이렇게 담장을 쌓아놨습니다. 이 담장 옆으로 올라가면 제월당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송시열의 글씨를 박아놨어요. 소세처사, 양공지려. 자, 소세처사, 양산부의 작은 조촐한 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세 아주 투명하고 맑게 은둔해서 살아가는 처사 양산부의 조촐한 작은 집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글씨를 보는 재미도 이 소세원 담장을 따라가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고요. 자, 또 이 대봉대 맞은편에서 물길이 흘러오는 쪽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요 공간이 제월당이고요.
요 공간이 광풍각입니다. 오공문을 통해서 물길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광풍각을 바라본 거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소세원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는 그렇게 넓고 건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담장이, 자, 여러분, 대봉대로부터 시작해서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자, 이제 담장 밑에 물길이 흐르는 구멍도 뚫어놨고요. 아주 특이한 구조죠. 오공문. 그 오공문을 건너면 또 담장이 나오는데 이런 소세처사, 이런 송시열의 글씨도 있고요. 이 담장 끝으로 올라가면 제월당이 나오고요. 자, 또 그 이 제월당에서 반대쪽 문으로 해서 나오면 이렇게 담장들이 몇 개가 이렇게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담장 구조가 이어졌다 끊겼다 하고 이 나와서 이쪽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여줘요. 담장이 단순하게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담장이 이어졌다 끊겼다 직선으로 가다 꺾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담장이 이렇게 단 차이가 있죠. 한 단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왜냐하면 건물을 제월당에서부터 광풍각까지 경사진면이기 때문에 옆에 담장 구성을 이렇게 기하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소세원에 가면 대봉대에서부터 담장을 따라서 물길을 건너고 제월당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물길을 건너서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계단 옆으로 담장들이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하학적인 공간 구성.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 담장을 따라가는 이 공간 구성이나 이 모습이 대단히 리드미컬하고 드라마틱해요. 이게 소세원을 답사하는, 소세원을 이렇게 길을 따라 이렇게 소세원을 감상하는 대단히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소세원의 담장, 드라마틱한 담장과 공간 구성, 이것이 소세원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감상하고 다시 나오십니다. 딱 나오면서 보면 이제 들어갈 때는 못 볼 수도 있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쭉 대나무 숲을 지나서 나오다 보면 매표소 바로 맞은편에 또랑이 하나 흐릅니다. 그 또랑을 잘 보시면 오리가 자라고 있어요. 이제 가실 때마다 사람이 갈 때마다 오리의 숫자는 다르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오리가 5마리였어요. 왜 소세원 입구에 또랑에 오리가 자라느냐? 오리를 키우고 있느냐? 자, 이 소세원에는 양산보에 오리 얽힌 스토리가 전해옵니다. 어린 시절 담양에 살던 양산보가 어느 날 놀다가 물길에서 놀다가 오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오리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양산보가 계속 오리를 따라갔어요. 오리를 따라갔더니 따라가서 결국 오리를 만난 곳이 바로 이 소세원을 지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 오기 때문에 이 소세원 입구에 오리를 길러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10대 소년이 500년 전에 10대 소년이 그 물길을 따라서 오리를 쫓아가던 모습, 그리고 그 오리를 보고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하는 모습, 대단히 해맑죠? 대단히 투명하죠? 어, 자, 그런 어떤 양산보의 어린 소년 시절의 투명하고 해맑은 모습이 오리라고 하는 이런 오리와의 인연, 오리의 스토리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소세원 관리사무소에서 오리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마리. 요 오리는 막 날갯짓을 하고 있죠?
네. 자, 암컷 2마리, 수컷 3마리라고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 계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암컷 2마리, 수컷 3마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고 아주 좀 감동적이에요. 요 스토리가 양산부 소년 시절의 해맑은 모습. 자, 그래서 나오시면서 소세원을 보고 나오시면서 그 소세원의 감동과 함께 오리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되살려 보시면 아주 좋은 답사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세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소세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명옥헌. 자, 이 소세원은 가사문학면 무승산 자락 그 가사문학면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명옥헌은 가사문학면과 조금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행정구역은 담양군의 고서면 후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좀 안쪽에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명옥헌 설명을 드리려면, 자, 여러분 이제 이 명옥헌을 찾아가시려면 후산마을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차를 세우고 이제 쭉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초입에 명옥헌을 가기 직전에 왼쪽으로 조금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유명한 후산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자, 제 높이가 30m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가을에 은행잎이 완전히 물들면 일대 장관이죠. 자, 이 후산리 은행나무를 인조대왕 계마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조가 말을 묶어 두었던 은행나무다라는 거예요. 자, 인조가, 자, 여러분 인조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죠? 인조가 담양에 있는 오이도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찾아왔는데 그때 담양 이제 인조가 말을 타고 왔는데 그 말을 여기에 묶어놓고 오이도를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의 말, 어마라 어마, 보통 말도 아니고 임금의 말을 묶어두었던 은행나무니까 뭐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이도가 누구냐 도대체 오이도가 누구길래 인조가 찾아왔느냐. 자, 오이도, 자 여러분 1583년 1623년. 자, 여러분 1623년이면 어떤 해예요? 인조반정이 일어난 해입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해예요. 자, 그러면 오이도가 누구냐? 자, 오이도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 후산 마을로 들어와 살았어요. 후산 마을이 외갓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잃고 그래서 그냥 이 오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유 어머니 외갓집 따라와서 그냥 조용히 무슨 과거고 출사냐 에이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하고 살자 해서 이 후산 마을에 서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서재 이름이 망제예요. 망제. 무언가를 잇는 곳.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슬픔도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망제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나는 쟨 뭐 과거도 안 보고 출세도 안 하겠다. 난 서울에 가서 관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이 담양 후산마을에서 조용히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 이 오이도가 학문이 뛰어나다는 것이 서울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조 왕이 되기 직전에 능양군 시절에 인조가 반정을 준비하면서 이 오이도를 찾아와서 반정에 좀 참여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거절을 했어요. 이 오이도가. 그런데 거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참 이게 또 묘한 운명 같은 거죠. 인조가 인조반정에 성공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인조반정 직전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제안은 다 거절을 했던 오이도가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나서 과거를 봤어요. 과거에 급제해서 출사했어요. 관료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뛰어나니까 예문관 검열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관료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안 돼서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1살. 좀 어때요? 좀 묘한 운명이죠? 끝까지 제안을 거부했으면 과거를 보지 않았으면 41살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오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또 인조반정 직후에 과거를 보고 관료가 되고 나서 인조와 인연을 맺으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인조와 인연을 맺지 않는, 즉 세상과 절연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인조와 인연을 맺으니 곧바로 목숨을 잃었어요. 참 묘한 운명입니다. 어쨌든 자 41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오이도의 아들 오명중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명중이 보면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슬프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과거를 안 보고 이 담양에서 그냥 사셨으면, 저런 비극적인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오명중이라고 하는 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벼슬이 원망스럽죠. 그래서 오명중도 나는 벼슬 안 하리라. 자, 아버지 오이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명중의 나이 5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겹게 또 자랐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벼슬에 대한 뜻을 버리고 나는 정말 서울로 가지 않으리. 그리고 나서 이 담양에 살면서 후산마을에 살면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정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물길을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정자가 이제 경사진 곳에 세웠어요. 경사진 곳에 나 있는 이런 물길을 따라서 연못을 만듭니다. 이 명옥헌에 가면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배롱나무를 심습니다. 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 아버지의 여러 가지 학문의 정신을 기리면서 동시에 자신은 결코 벼슬에 나아가지 않으리. 그냥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리면서 소박하고 조용히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건물들을 지은 거죠. 자, 그게 명옥헌의 시초예요. 자, 그렇게 오이도의 아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고 물길 옆에 연못을 팠습니다. 자, 그 오이도의 아들 오명중, 그 오명주행의 아들 오기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도의 손자가 되겠죠. 이 오기석은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서울에 나가기도 하는데, 자, 이제 송시열의 제자가 됩니다. 송시열. 이 송시열이 이곳에 찾아와요. 제자 오기석의 고향에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이 정자를 보고 명옥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 이 정자 옆에 물길이 흐르고 연못이 조성이 됐는데 그 물길에 물이 흘러가는 그걸 보니까 옥구슬이 흘러가는 소리다. 그 정도로 물소리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명옥헌, 옥구슬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건물이다 라는 의미로 송시열이 명옥헌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 정자 바로 옆에 바위, 물길 옆에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에 명옥헌이라고 바위에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잘 안 보이, 이 사진상으로는 약한데, 옥헌이라고 색이죠. 자, 옥이 부딪히는 소리, 옥이 흘러가는, 옥구슬이 흘러가는 소리,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의미죠. 자, 이 명옥헌이라고 송시열이 새겨줍니다. 송시열이 소세원에도 글씨를 새겼죠. 송시열이 이 담양 지역에 종종 찾아왔던 거죠. 자, 이 명옥헌이라고 하는 글씨 그대로 따서 지금 가서 보시면 명옥헌 정자에 이렇게 현판이 편하게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오희도의 손자대에 이르러서 오기석, 송시열의 제자인 오기석 대에 이르러서 이 건물과 물길과 연못 그리고 배롱나무가 있는 이 공간이 명옥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손자 때에 이르러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희도 설명드렸죠? 오희도 아들 오명중. 자, 오희도의 손자 오기석. 자, 이렇게 인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희도의 증손자. 그러니까 오기석의 아들이 되겠죠? 오대경이 다시 연못을 키웁니다. 확장하고 세월이 흘러서 정자가 이제 막 약해지니까 정자를 고쳐서 짓게 되는 거죠. 요 증손자 오기석의 아들 오희도의 증손자 오대경 대에 이렇게 좀 연못을 확장하고 정자를 고쳐지은 모습이 지금 쭉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명옥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런 명옥헌이 뭐 대단히 크냐? 작아요. 건물 하나, 물길 하나, 연못 하나, 바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옥헌의 아주 매력은 배롱나무인데, 자, 그 배롱나무는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명옥헌이 왜 매력이 있느냐? 공간도 대단히 아름답고 담백합니다. 뭐 과장되게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자, 그런데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희도의 아들 오명중, 자, 오희도의 손자 오기석, 자, 오희도의 증손자 오대경,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즉 아들, 손자, 증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고치고 꾸미고 그랬죠? 보완하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41살에 비극적으로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난 오희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조성한 공간이죠. 뭐예요? 여러분, 이 명옥헌은요, 우리나라 원림 문화 중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효의 공간입니다. 효의. 학문도 학문이지만 효가 아주 대단히 가슴 짠한 그런 스토리들이 전해오는 그런 효의 공간이고요. 자, 이 명옥헌 원림은 주변의 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대단히 소박합니다. 인공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담양의 소세원도 자연지세를 활용했지만 그곳은 대단히 양산보라고 하는 인물이 정교하게 공간을 구성했어요. 대단히 치밀한 머릿속에 설계 도면 위에서 공간을 구성했다면 명옥헌은 대단히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냥 정자 하나, 연못, 큰 연못, 작은 연못. 제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두 개입니다. 큰 연못, 작은 연못. 그리고 경사를 따라 흘러가는 물길. 딱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더 소박하고 담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명옥헌 정자 마루에 올라가면 삼고 세 번 돌아보다 라는 뜻이죠. 이 삼고라는 글씨에 편액이 있는데 이 편액은 인조반정 이전에 능양군 시절에 오이도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그런 현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스토리가 담겨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옥헌의 또 다른 매력은 배롱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롱나무가 이제 한여름에 피죠. 100일을 간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 곳곳에 배롱나무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배롱나무가 이렇게 이제 심어 있는 그런 곳 중에서 이 명옥헌이 단연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압권, 배롱나무의 풍경이 대단히 압권인 곳이 바로 이 명옥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자, 아주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자, 이게 명옥헌 정자고요. 여러분 이 사진 말고 한 장 더 보실까요? 자, 요 사진. 그야말로 정말 이 연못부터 이 명옥헌 정자 주변을 완전히 붉은 배롱나무가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이도의 아들 때부터 계속 배롱나무를 이제 심었던 거죠. 한 배롱나무가 한 수십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제일 악권일 텐데요. 배롱나무는 요런 여름에 꽃이 피면 100일 동안 간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명옥헌을 보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정자와 정원뿐만 아니라 이 배롱나무의 매력을 감상하기 위해서죠. 이 배롱나무는 여러분들 이제 배롱나무 꽃 색깔이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이 탁한 붉은색이 아니고 맑고 투명한 색이죠. 그리고 이 배롱나무의 매력은 이 꽃의 색깔뿐만 아니라 나무가 대단히 줄기, 가지가 대단히 매력적이죠. 나무의 모습, 수세, 나무의 그 형체, 수세가 대단히 품격이 있고 고풍스럽습니다. 부채살 펼쳐지듯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이 배롱나무는 쭉 자라면서 껍질을 벗겨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자란 배롱나무를 보시면 여러분 배롱나무 껍질은 대단히 매끈매끈하고 정결합니다. 마치 오래된 한옥의 나무 마룻바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자, 지금 꽃이 한번 피면 100일을 갑니다. 그리고 나무의 모습이 대단히 고풍스럽고 품격이 있어요. 그리고 배롱나무 가지나 줄기의 껍질이 대단히 깨끗하죠. 정결하죠. 자, 이런 특징. 자, 이런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롱나무를 선비의 상징으로 예전부터 여겨왔습니다. 선비들이 배롱나무를 또 좋아했어요. 왜?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이 폭염을 뚫고 100일 동안 견뎌요. 그죠? 이 더위를 견딘다는 게 선비의 상징입니다. 자, 이 더위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처럼 선비들도 배롱나무 꽃처럼 수행 정진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롱나무와 오희도라고 하는 선비, 그리고 오이도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의 그런 어떤 맑고 깨끗한 효심, 이런 것들이 잘 더 상징적으로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명옥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면서 배롱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정원이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비의 절개,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원. 그것을 배롱나무가 가장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옥헌은 소박하지만 이런 아주 효라든지 배롱나무 이런 아주 두드러진 특징, 다른 정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아주 명옥헌만의 독특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명옥헌의 아주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명옥헌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자, 다음에는 담양에 독수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소세원 근처에 있어요.
자, 소세원 근처 무등산 자락에 있는데, 자, 이곳은 고려의 충절 전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비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고려가 멸망했을 때 이성계 그룹에 합류하지 않고 개성을 등지고 무등산 자락으로 내려와서 이 정자를 지었습니다. 자, 1393년인데요. 이 정자도 고려의 개성을 그리워하는 마음, 즉 고려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북향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간의 정자의 이름도 독수정, 홀로 고려의 정신을 지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독수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 전신미는 이제 고려 멸망하고 이 개성을 버리고 이 담양 무등산 자락에 내려와서 아침마다 조복을 입고 개성을 향해 절을 하고 곡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 전신미는 호가 서은입니다. 서은. 전신미인 천안전시인데 이 천안전시 족보에 보면 남하 서석산 은거, 남하에서 서석산에서 은거했다. 서석산은 여러분 무등산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서석산에 은 숨어서 사는 사람, 서은, 무등산에 은거하는 사람, 서은. 이게 바로 전신민의 호였습니다. 자, 이게 독수정의 모습이고요. 자, 이 전신민이 또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독수정 원운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시를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고려에 대한 그리움을 진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신민, 독수정, 전신민, 고려 충신, 그리고 독수정. 이 정자의 이름 자체가 고려를 향한 절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393년.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원래 이 독수정의 건물, 전신민이 지었던 건물은 사라지고 1891년에 전신민의 후손들이 다시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을 했는데 이 건물의 상량문에 1891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간 자체가 뭐 그렇게 빼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15세기, 16세기 우리가 공부하고 얘기했던 이런 뭐 누정과 원림, 가사문학의 공간 이런 담양 지역 호남의 누정과 원림 문화 이 문화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393년 고려 충절 전신민이 이 독수정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시발점으로 삼아서 담양 지역과 호남 지역의 누정 원림 문화가 이어져 왔고요. 이것이 결국 가사 문학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독수정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호남 담양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누정과 원림 문화의 원조,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여러분 고려 삼은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있죠? 여기에 이 전신민의 호도 서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목은, 야은, 포은 이 세 사람만 사문으로 하느냐? 좀 서운하다. 전신민도 넣어서 고려 사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신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의미가 있고 특히 독수정이라고 하는 공간 이게 호남 지역의 누정 원림 문화의 뿌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환벽당 취과정. 자, 이 무등산 자락의 소세원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독수정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환벽당 취과정이 있어요.
자, 이 환벽당과 치유가정은 무등산 자락인데 행정구역으로는 담양이 아니라 이 두 곳은 광주에 들어갑니다. 광주시. 자, 이 환벽당은 대단히 깔끔한 그런 정원 겸 공간인데요. 정원 공간인데 담양 출신의 김윤재라고 하는 인물이 1540년에 지은 별장입니다. 별서정원. 당시 정치가 막 혼탁하고 분당 정치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 지역의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곳에 살던 김윤재가 어린 시절 이곳에 내려와 있던 정철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정철이 지곡리 지실마을에 내려와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때 이곳에서 17살 때 정철이 환벽당 앞 이곳에 창계천이라고 하는 물길이 흘러가는데 이 물길에서 수영하고 물놀이 하다가 김윤재를 만나게 되고 김윤재가 딱 보니까 야, 이 정철? 얘 뛰어나네? 아직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뛰어나. 그래서 지실마을에 있던 이 정철에게 야, 너 아예 뭐 먼 곳은 아닙니다. 가깝습니다. 걸어가면 한 20분, 30 아니야 30분, 30분 정도 아니 30분은 안 걸리죠. 20분 정도인데 야, 너 그러면 아예 환벽당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철이 과거 시험 공부도 하고요. 이곳에서 시경정 바로 앞이 시경정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25살 때 드디어 그 유명한 성산별곡을 창작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진은요 환벽당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 앞에 푸른 물이 보이죠? 이게 바로 창계천이 되겠습니다. 요 건너편이 지실마을, 요 왼쪽이 시경정이 되겠습니다. 다 멀지 않은 곳이죠. 자, 그래서 이 환벽당은 여러분들 담백하고요. 아주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건물 한 채에 앞에 마당이 꽤 넓죠. 근데 아주 소박합니다. 이 환벽당은 여러분, 이 푸른빛 푸른 벽자죠. 푸르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푸르름으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뜻인데 대단히 멋지죠. 이름이. 이 이름은 신잠이라고 하는 서화가가 지었고 또 글씨는 누가 썼을까요? 자, 담양 지역에 자주 왔던 송시열이 또 글씨를 썼습니다. 자, 글씨도 깨끗하죠? 자, 이 공간은 또 명옥헌과 다르고요. 소세원과 달라요. 대단히 깔끔하고 상쾌합니다. 이곳은 군더더기 없고 아주 단정합니다. 이 안에서 건물에서 뒤쪽으로 바라다 본 모습. 야, 그래서 야, 이게 선비의 삶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벽당 바로 옆에는 바로 뒤쪽에는 취가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요.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이 담양 지역의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890년에 후손들이 지은 정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호남 지역의 원림 문화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공간은 명성으로 지정된 것도 있고 문화재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세원, 명옥헌 등등을 포함해서 이 원림 문화는 국보보물에 버금가는 그런 의미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제가 호남 지역의 근대유산 그리고 호남 지역의 가사문학과 원림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호남 지역의 전통 문화재 이런 것들이 뭐 대단히 많죠. 그렇지만 가장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상징적인 거, 대표적인 거를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호남의 어떤 대표성을 지니는 역사 전통이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근대유산 또는 이런 가사문학 원리문화 공간들을 한번 직접 답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저의 그 호남 지역 근대유산 그리고 호남 지역의 가사문화 원리문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